우문의 변화, 그리고 우문의 변화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강의 자체를 1, 2로 나눕니다. 앞서 강의는 1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앞에 교재 내용을 좀 점검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2개로 쪼개지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제대로 1강, 2강 나눠서 접근하게 됩니다. 자, 우선 공부 방법 간단하게 짚고 들어가야죠. 시각적 주의력, 청각적 주의력이라는 개념,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 것을 본 거대로 생각한다라고 믿고 또 들은 것을 들은 그대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수업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본 것은 본 것 그대로 생각하고 또 들은 것은 들은 것 그대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공부 방법에서 강조할 내용입니다.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습관처럼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사지선다형 시험 뭐 이런 말들.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사지선다형이라고 할 때 이렇게 사지라는 글자는 그 속에 선택지가 4개가 있다라는 본 것 그대로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제대로 생각을 해주는 이런 영역. 그런데 선다 이 부분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선다라고 하면은 뭐 다를 선택하라는 뜻도 아닐 것이고요. 그죠? 여러 개 중에 선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뜻이 통하긴 하는데 그 여러 개 중에 선택일까? 아니면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쓰인 글자, 눈으로 본 것.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란 부분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4개 선택지가 주어지고 그 중에 반드시 정답 하나를 고르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뜻을,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서 사지, 택일형이라고 하면 분명해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뜻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볼 때 사지선다형, 택일이라고 써있지 않은데 그렇게 어림짐작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짚어보는 이런 자세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청각적 주의력, 역시 집중력의 문제인데 들은 것을 들은 것과 동시에 연결해서 머릿속에 관련 내용을 같이 떠올릴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머물고 그러다 보면은 듣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구별이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궁금할 때 뭔가를 설명 듣고 그게 뭘까라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도 강의는 진행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서 A 항목에 생각에 머물고 있는데 강의는 B, C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A를 말하면 A를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이 B로 바뀌었어. 그럼 생각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끊고 B를 따라가서 또 생각해보고 C로 넘어가면 또 C를 따라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궁금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A를 말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이에 강의가 지나가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왼쪽 페이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새 오른쪽 페이지의 중간 지점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못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반복한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클릭해서 화면을 멈추고 그리고 앞에 걸 정리를 하든
그런 다음 강의는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생각대로 궁금한 건 더 고민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되면 나의 생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끊고 따라가주는 이런 태도가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3번 한자. 처음이기 때문에 부수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하고 있고요. 부수도 본래는 뜻 중심의 영역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 뜻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시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순이나 한자의 획이나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한자라는 획에 시각적인 감각이라도 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창모 머리 이것이 끊어지고 점을 다시 끊었다가 새로 찍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비수비라는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바로 사람인이란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세운 글자다. 그 글자의 획이 변형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점을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점복자를 봅니다. 긴 획에 점 하나 찍는 이런 형태인데, 자, 여기서 이 글자에 관련된 것으로 칠복이라는 글자 하나, 둘, 획을 끊고요. 그리고 셋, 넷. 자, 이 글자를 획을 변형하면 이렇게 이게 전복자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획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파자, 이 글자를 파자한다라고 할 때 잘못 위상자를 끊고 밑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해해서는 틀리는 것이에요. 위상자가 아니라 전복자라는 부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먼저 끊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획에서 끊는 것과 두 번째 획을 끊는 게 아니라 위상자처럼 세 번째 획을 끊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대하는 기본 감각 기르기, 여기에서 전복자라는 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글자를 파자, 끊어보는 위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가를지라는 글자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열십자를 끊어서 이해하고 나머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죠. 이것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끊고 나머지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전복자 끊고 나머지처럼 가를지자도 가른다. 이렇게 획을 중간에 딱 자르고 들어가는 게 가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획. 이렇게 이해해야 한자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획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는 한자 시험 문제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부수자가 다르다든가 아니면은 도금, 헷갈리는 도금 이런 것들도 언뜻 보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자 획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끊어보는데 초보적인 그런 접근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얘네들은 뭐 그 부수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위로 터진 이런 방향이 입 벌릴 감, 밑으로 터진 것이 먼대경, 오른쪽으로 터진 것이 감출해. 그런데 부드럽게 둘러치는 것과 꺾어 쓴 형태의 차이, 상자방. 그런데 꼭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눈으로 한번 스쳐보는, 스캔하는 정도에서 충분한 글자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근데 어쨌든 세 방향을 맞고 한쪽이 트인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각 방향에 이런 글자들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가볍게 보십시오. 중요한 글자들은 아닙니다. 자, 전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이렇게 아래 부분에 쓰인 것,
밑에 쪽에 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글자들을 가운데 채워 넣는 방식, 그리고 가운데 다른 글자들을 넣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런 글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획이 구별되어 있다는 정도만 맛보기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파자에서 글자를 쪼개서 암기할 때 가운데 것과 테두리를 구별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암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뭐 중요하지 않지만 가볍게 시각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정도. 다음. 여러 가지 시각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또 우자 여기에 두 번째 획. 자, 그런데 이 뒤죠 옳지 이 글자는 앞서 본 글자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는 이렇게 해서 획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 획을 네 번째 획을 이어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하나, 둘, 바로 이 부분이 이어진다는 거죠. 한 획입니다. 그리고 셋. 자, 따라서 4개 획과 3개 획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칠복, 치다, 때리다 이런 글자고요. 이거는 걷는다라는 뜻. 그래서 뒤에 쳐져서 천천히 걸어온다라는 뜻. 어떤 움직임과 행동 여기에 초점을 두고 쓰이겠죠. 자, 똑같은 글자인데 위에서 뚫고 내려갑니다. 걸을 쇠. 이게 뒤쳐져 걸어온다라는 뜻일 때 역시 획을 조금 변형해서 획을 늘리고 획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또 뜻을 조금 더 부여하는 그런 의미고요. 자, 이 글자는 비교 대상으로서 설정한 글자입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 획이 변형되는 모습을 하나 맛보려고요. 사람인에서 획을 왼쪽 획 그대로 쓰고 오른쪽 획을 약간 띄어서 수직 방향으로 내리다가 밑에서 꺾어 쓴 것이 어진 사람인. 근데 이 글자의 별명은 절름발이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변형 아래 부분. 자, 그래서 사람인에서 어진 사람인, 큰 대자에서 절름발이 왕 이렇게 변형되는 것. 역시 가로획 하나가 늘었을 뿐 본질은 인과 관련된 글자죠. 그러니까 어진 사람인에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더 초점에 두고 한쪽 다리를 구부린 모습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똑같이 획을 변형하는 방법이 하늘천에서 마지막 획을 어진 사람인처럼 절름발이 왕처럼 그렇게 획을 변형해서 없을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획이 변형되는 모습이 같죠? 그래서 비교해서 살펴보자, 모양 위주로 보자 이런 정도고요. 그것이 쓰인 글자들, 먼저 선, 이렇게 소우자에서 밑에 획을 끊어낸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획을 붙인 이런 모습이죠. 점을 찍어서 더욱 우라는 글자와 그리고 왼쪽에 획을 더 붙여서 이미기라고 쓰인 경우. 자, 이런 정도에서 이미기라는 글자도 이 글자를 직접 쓰려고 하면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획을 알고 있다면 없을무라는 하늘천에서 구부러진 획으로 획을 변형해서 없을무라는 글자를 알고 있다면 오른쪽 획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안 건드렸는데 전원의 문제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기라는 글자도 좀 더 단순화해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 글자는 수건보다는 옷감, 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고 내려 그은 모습인데, 자, 그럼 얘는 방향이 바뀐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을 왼손이라는 글자로, 그래서 여기는 오른손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왼손을 썼던 이 모양처럼 한글로 크라고 읽으면 안 되죠. 자, 왼쪽에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쓰고, 가운데 획을 길게 삐치는 것처럼 여기서 가운데 획을 길게 삐치고, 그리고 막아주듯이 밑에를 막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 글자 속에는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따로 붓으로만 떼어내려고 하면 그 모습이 가운데 획을 보통 짧게 밑에 획을 길게 이렇게 해서 한글 크처럼 보이게 이렇게 되는데 돼지머리 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글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바로 오른쪽에 분율자 보면 그 획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길고 밑에를 막아주고 그러면서 밑에 뭔가가 올 때 이렇게 해서 쓰이는 바로 그 획이에요. 이 글자의 원래 모습이 요거란 얘기죠. 일종의 획이 변형되는 모습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그런 정도로만 가볍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예 왼쪽의 것과 견주어서 이것을 왼손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본래 자전에는 돼지머리 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여기에 대비해서 왼손좌, 오른손 우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볍게 보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글자의 획이 이런 모습이라는 점, 분율자 같이 이런 윗부분에 들어간 글자라는 점, 이런 정도만 보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음운 변화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음운의 변화, 자음이나 모음이 특정한 조건에서 변화하는 것. 운이 뭐예요? 음소, 운소. 머리 글자 딴 단어라고 했죠? 변화. 그럼 음소가 변해야 되고 운소가 변해야 됩니다. 자음 모음이 변해야 되고 장단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그게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조건에 따라서 그냥 바뀌는 게 아니죠. 바뀌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조건이 주어졌길래 그것이 변하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좀 독특한 것으로 심리적 원인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심리적 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발음이 불편한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꺼려지는 그렇게 발음하면 내가 말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말처럼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다 싶은 이런 경우에 그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끊어서 발음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가 있고요. 그게 원인이 되어서 자음이나 모음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천과 같은 시대, 같은 시점에서 달라지는 변동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철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자생적 변화, 혼자서 변하는 대표적인 예는 받침자리의 대표음이죠. 받침자리는 실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7개 대표음만으로 받침을 발음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다른 것에 영향 없이 혼자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합적 변화, 그런 자리가 아닌 그 이외의 경우에 변화한다는 것은 뭔가 일정한 조건, 일정한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죠. 결합적 변화라는 말은 다른 것을 만나서 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결정적 변동이라는 것은 일단 변동이라는 이 용어는 여기 세월에 따라 변하는 변천이 아니라 같은 시점 안에서 변하는 변동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거기에서 결정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 안에서 100% 변하는 것을 결정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수위적 변동이라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도 경우에 따라, 단어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변화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하고 그러면은 일정한 그 조건이 100%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단어가 많다는 뜻이고요. 예외가 되는 게 많다 바꿔 이야기하면 암기할 것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의 학습은 이런 기본 줄기잡기로 처리해서 끝내야 될 것을 먼저 쭉 정리를 끝내고 그리고 걸러내는 남은 자투리들 이런 것들을 암기 대상으로 꼽아야 되겠습니다. 물에 녹여서 펄펄 끓여서 녹은 것들은 빼고
그리고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건져내서 암기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암기 대상으로 놓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선 뭔가 좀 암기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게 많아야 공부가 잘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 이해가 먼저예요. 원리 이해가 먼저 정리가 돼야 줄기잡기가 되고 고구마 줄기처럼 덩어리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짜투리가 남았을 때 그 자투리를 암기로 처리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잠깐 맥을 끊고 책을 돌아가서 훑어볼까요? 27쪽 가보겠습니다. 27쪽에. 자, 그러면은 27쪽에 보시면은 제4강 우문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출 정도를 별 5개로 표시했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된다 싶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지난 시간에 지나간 자음 모음도 이만큼의 중요도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4강 제목이 우문의 변동입니다. 지금 여기 칠판에 쓰인 용어 중에 뭘 썼어요? 변동, 이걸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국어사 시간이 아니니까. 국어사라고 하면 우리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 부분을 다루겠죠. 근데 국어사 시간이 아니니까 현대문법 그 자체를 다루는 것으로 변동이라는 용어를 출발점에 썼다. 동그라미 1번으로 내려가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자리에서 나는 규칙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양고로 1, 2번으로 규칙의 적용 조건 등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28쪽 중간 아래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음운의 동화. 동화라는 건 같아지기죠. 근데 같아지기, 자음, 모음이라고 본다면 자음, 모음이 같아진다라고 할 때 양고로 1, 2번 모음 동화가 있고 자음 동화가 있다. 그러면 동화의 재료면에서 모음과 모음이 만나면서 같아지면 모음 동화, 자음과 자음이 만나면서 같아지면 자음 동화. 다음 양고로 3번에 모음 조화가 있네요. 모음 조화. 이거는 동화는 아닌데 조화롭게 변한다, 어울리게 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에 해당될까라는 것을 또 짚어볼 것이고요. 양고로 4번에는 구개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개음화. 여기 구개음이란 용어는 자음 체계표, 그 도표상에서 뭐예요?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소리 나는 위치가 어땠습니까? 사람 옆 얼굴을 놓고 볼 때 맨 앞에 입술, 잇몸, 혀끝, 그리고 경구개, 딱딱한 입천장, 구개음. 바로 이거죠. 구개음화. 그 다음 그 뒤로 가면 연구개음, 부드러운 입천장, 목젖이 있는 위치. 더 들어가면 목청소리, 후음이죠. 그렇게 소리가 나는 위치, 구개음 자리로 성질이 바뀌는 것, 이것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면은 우문의 강화라고 해서 우문의 강화, 우문이 강화,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고를 1번에 된소리 되기,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면은 양고를 2번에 사이소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분류하는데 그 제목이 조금 뭐 책에 따라 편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고로 1번의 된소리 되기가 우문의 그 강화다. 그러면은 예사소리보다는 된소리가 더 큰 거니까, 그보다 더 커지는 것은 고전소리가 있으니까 뭐 이 방향인데, 근데 여기 왜 사이소리가 2번으로 들어가 있을까? 사이소리. 그것은 사이소리라는 부분 안에 된소리가 되는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 촛불이라고 할 때 초하고 불이 만났는데 이것이 발음상 촛불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에 이 강화라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분류를 우문의 강화라는 부분 안에 사이소리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이 방법은 조금 다르게 초하고 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형태의 소 사이에 된소리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면 어때요? A와 B 중간에 뭔가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뭐예요? 사이소리. 사이에 새로운 소리가 끼어들었다.
사이에 새로운 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소리.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 이것을 첨가라는 이런 성격으로 설명해도 되는 거죠. 컵은 동그라미로 설명해도 되고 네모로 설명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시각이 접근하는 시각이 달랐을 뿐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죠.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된소리가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면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도 되는 거고요. 중간에 뭔가가 끼어들었다. 첨가라는 시각으로 설명해도 되는 것이죠.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우문의 축약과 탈락. 이 축약하면 이미 자음, 모음 체계표에서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좀 더 길게 저 뒤로 넘어가서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다면 축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와 B가 만나서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 축약되어 있는 것을 본래의 A와 B로 환원하는 이런 방법. 이것은 우리가 요 맞춤법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축약이 된 상태에서 이 표기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시험 문제로 내게 돼요. 근데 표기된 상태에서 축약이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질문에 쓰인다는 것은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뭐가 돼? 혼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혼동 가능성이 크니까 질문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헷갈리니까 질문하는 건데 헷갈리는 상태 그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헷갈릴 가능성이 크고 답 틀릴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것을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을 해보면 그러면 축약된 상태에서는 안 보였던 것이 본래의 것으로 환원을 해두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동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게 맞춤법의 풀이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문의 축약, 우문의 탈락. 축약하는 방법이 있고 탈락하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말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말귀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말을 편하게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말의 기본 성질이죠. 자, 31쪽 가면 우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두음법칙, 활음조, 민간어원설. 이 두음법칙 빼고 2, 3번은 자투리 항목을 보충해 넣은 것인데요. 자, 활음조에서는 양거래 위반 활음조에서는 한자에 마킹해 봅시다. 요 한자 보면은 그 뼈골자가 보이죠? 근데 그 앞에 삼수변이 들어가 있네. 그죠? 그래서 요 활, 미끄러울 활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미끄러울 활 하면 머릿속에 잘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윤활유 활 이렇게 윤활유 활. 자, 그래서 음은 소리니까 활음조 하면 뭐가 될까? 발음을 소리를 어떻게? 미끄럽게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소리를 부드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뀌는 현상을 활음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뭐 유포니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유포니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 시간에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내용인데 뭐 그 평음, 경음 이렇게 한자말 써가지고 질문된 걸 본 바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유포니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아주 오랜 옛날, 요즘에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도 이렇게 참고로 적어본 것인데 아주 오랜 옛날 7급 문제에 나왔던 모습이고요. 일단은 뭐 무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끄러울 활, 윤활유 활 발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양고로 3번의 민간 어원설 뜻을 읽어볼게요. 우문의 유사성 때문에 어원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의미나 형태가 달라진 잘못 인식. 그래서 결국 변했기 때문에 변화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변화 과정에서 잘못된 어원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하다 보면은 어원 자체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어원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이해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어원을 연구하는데 관심을 두어볼 만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행주치마, 행자초마를 행주대첩과 연관지어 어원을 파악함으로써 행주치마가 되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행주대첩과 연관지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행주대첩과 관련이 있다면 이 단어가 행주대첩, 행주산성 전투 이후에 이 단어가 등장해야 그래야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헌에 살펴보면 행주산성 전투가 있었던 때보다 그 전에 먼저 행자초마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어원 인식을 연결짓지 않았다면 행자초마라는 단어는 오늘날 어쩌면 그냥 행자초마 아니면 행자치마 이런 식으로 어형이 변해왔을 수도 있는데 왜 행주라고 됐느냐? 이거는 행주산성 전투랑 잘못 연결한 데서 기인하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학적 근거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민간어원은 관심사는 될 수 있지만 과학적 방법은 아니다. 자, 제목 정도로 가볍게 훑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세밀하게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음운의 변화에서 먼저 가장자리를 볼게요. 음운의 변화 다시 설명합니다. 음은 음소, 자음 모음이고요. 운소, 장단음입니다. 그게 달라져야 돼요. 자, 그런데 두음 법칙은 단어를 기준에 둘 때 그 단어의 머리, 맨 앞부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니은이나 이 모음 앞에 니은이 오거나 어떤 모음이 오든 리을이 오는 이런 경우에는 그 발음이 불편해요. 그 불편해서 그렇게 불편한 것을 꺼리는 이런 현상으로 회피 현상이다. 즉 정상적인 우문의 변화, 달라짐 이런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요 음영으로 깔린 테두리에 벗어나 있죠. 본질적 의미에서 두음 법칙은 우문의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문의 변화가 아니라 특정 우문을 꺼리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열외 밖에 뒀어요. 다음 여는 법칙. 자, 옷이가 발음상 오시로 넘어간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시옷이 어떻게 됐어요? 받침했던 시옷이 뒤로 옮겨갔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자리를 옮겼다. 자리를 옮기긴 옮겼는데 시옷이라는 글자의 달라짐, 변화는 없죠.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문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열외. 두음 법칙을 열외시킨 이유는
꺼리는 현상, 회피 현상이기 때문이지 변화라고 설명할 수 없다. 여는 법칙을 열애로 둔 이유, 위치만 변했을 뿐 음운 자체가 달라진 건 없다. 그래서 음운의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얘네들을 먼저 제거한 다음 중화. 각 음운의 차이가 사라지고 하나로 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산성과 알칼리성 섞어가지고 중화시킨다.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럼 음운의 변화는 자음이나 모음의 차원에서 각각의 차이가 사라지고 중화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받침자리의 대표음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다음 동화 같아지기. 음절과 음절이 만나면서 같아지는 그 재료가, 같아진 재료가 모음 쪽에서 나타나면 모음동화고 자음 쪽에서 나타나면 자음동화가 되는 거죠. 축약, A와 B가 만나서 제3의 C를 만드는 이런 방식. 역시 재료면에서 자음끼리 축약될 수도 있고 모음끼리 축약될 수도 있겠죠. 탈락, 축약이 안 될 때 탈락을 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음이 불편하다 그랬을 때 축약을 하면 발음이 편해지니까 축약을 하는 건데 축약할 조건이 안 돼. 근데 여전히 발음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탈락을 시켜. 그렇게 해서 발음을 좀 편하게 해보자.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두 번째 조건, 의미가 파악될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뒤집어 얘기하면 탈락을 시켰더니 발음이 불편해서 탈락을 시켰더니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탈락시키면 안 되는 거죠. 탈락을 시켰음에도 그 말 뜻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탈락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첨가, 뭔가 불편한데 축약을 시킬 수도 없고 축약될 조건이 아니야. 탈락을 시키면 말 뜻을 못 알아듣게 생겼어. 그러면 축약도 안 되고 탈락도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럼 중간에 A와 B 둘 사이에 완충제를 끼워 넣어보자. 그래서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발음을 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음운의 변화가 나타나는 큰 줄기를 이런 방법으로 설명해 볼 수 있고요. 이 틀 속에서 세부적인 정보를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두음 법칙 봅니다. 주목하십시오. 두음, 이 머리 두자가 뭘 의미하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 이해합니다. 초성이란 말이 있어요. 음절의 첫 소리.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용해 봅니다. 세 개 음절로 이루어진 한 단어가 있다라고 예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음절에도 초성이 있고 두 번째 음절에도 초성, 세 번째 음절에도 초성이 있죠. 그러니까 초성이란 말은 음절마다 그 첫 소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문학이라고 쓰면 국이란 글자의 기역이, 문이란 글자의 미음이, 학이라는 글자의 히읗, 이것이 초성입니다. 초성은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이것과 구별해서 두음이 뭐냐? 음절이 아니라 단어. 즉, 음절이 아니라 단어. 이 전체의 첫소리.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제1음절의 첫소리만을 두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1음절의 첫소리.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두음입니다. 자, 그때 그 두음 자리에 꺼려지는 것. 자, 우선 음가 있는 이응. 이거는 중세 국어에는 사용이 된 바 있죠. 음가 있는 이응이 첫소리에, 단어 첫소리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첫소리가 아니라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 첫소리에도 쓰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아 두음 법칙에 관련되어 있지만 두음 법칙 그 자체 핵심은 아닌 그런 부분에 먼저 음가 있는 이응을 생각하고요. 비읍, 시옷, 리을, 티읕 이걸 겹자음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겹자음도 중세 국어엔 이런 자리에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국어에는 그렇게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법, 중세국어 문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할 사항으로는 보자. 넓게 봐. 두음법칙에 관련돼 있다. 하지만 현대국어만 놓고 보면은 그 핵심에 얘네들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대국어 핵심에서의 두음법칙은 뭐냐라는 것은 결국 리을, 니은의 문제. 그래서 리을과 니은. 리을은 모든 모음 앞에서 다 꺼려집니다. 회피현상. 발음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니은의 경우는 이 모음 또는 이걸 반모음 이라고 불러요. 이 반모음 이는 지난 시간에 지나갔던 무엇? 모음 축약. 그 모음 축약의 결과로 아, 어, 오, 우에 이 모음이 붙으면서 생기는 그런 글자 중에 이중 모음이 되는 야, 여, 요, 유. 이, 아 해서 이야. 이가 선행하고 아, 어, 오, 우가 뒤에 올 때 이렇게 축약이 되죠. 걔네들 속에는 이 모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모음 앞에 니은이 발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꺼려지는 현상. 자, 각각의 단계로 로동, 어떤 모음이 오든 리을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노동으로 바뀐 상태에서 오 모음은 이 조건이 아닙니다. 반모음 이는 없으니까. 그런데 녀자의 경우는 녀, 야여, 요, 유, 여 모음 속에 이 모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니은이 불편한 것이고 꺼려지는 것이고 탈락합니다. 리을은 니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니은이 변할 때는 탈락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를 보여주는 두 단어를 이번에는 한 단어 속에서 리벌소는 이 모음 앞에 리을이 불편해요. 그래서 리을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해? 니은으로. 근데 변화가 일단 되고 났는데 이 모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모음 앞에 니은은 여전히 불편해. 그래서 한 번 더 변합니다. 탈락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단어 속에서 두 단계를 거쳐 변하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 때도요, 많은 문제를 모아서 정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 단어, 또 다른 예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단어가 있지만, 좋은 단어를 찾아보면 한 단어 속에서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예를 만나보기도 합니다. 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두음법칙에서 살펴볼 내용. 자, 남녀 두음이 아니죠. 왜?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아니니까. 단어 전체 첫 소리는 남자의 니은이니까.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이 아닙니다. 적용될 조건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두음자리죠. 그것도 이 모음 앞에 니은 불편하죠. 그래서 여자 니은이 탈락했습니다. 두음자리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기본에서 좀 벗어난다 싶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남부여대 서울여관 맞다는 겁니다. 그럼 남부여대라는 네 글자 중에서 세 번째 글자인데 두음법칙을 적용했어요. 세 번째. 왜 적용했을까? 여기다 적용한 이유, 두 단어로 의식되는 두음의 위치. 그러니까 표기상으로는 남부여대 네 글자를 한 덩어리로 쓰지만 심리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남부 끊고 여대. 그러니까 남부여대라는 한자 성어는 전쟁이나 뭐 이런 어려운 시기, 옛날에는 그 자연 조건에 맞춰 농사를 짓고 사는데 뭐 가뭄이 들었다. 이런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여기저기 떠돌며 사는 아주 비천한 삶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남자는 부, 짐질부, 등에 짐을 지고, 여대, 여자는 대, 머리 위에 이고, 그러니까 솥단지, 그릇, 이부자리, 뭐 이런 가재 도구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정착해서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 치고 이동하면서 살듯이 여기 살다가 먹고 살 거 없으면 먹고 살 거 찾아서 모든 가재 도구 싸들고 그렇게 등에 지고 머리에 있고 떠돌며 산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삶. 그러니까 우리는 남부여대,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있고 주어 서술로 이어진 문장이죠.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할 정도로 의미가 풍성합니다. 그 속에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표기상으로는 한 덩어리인데 심리적으로는 끊어서 읽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만 떼어놓고 볼 때 두음자리가 되는 거죠. 심리적 두음자리.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서울여관 역시 마찬가지고 대한교육연합회 마찬가지로 대한 끊고 교육 끊고 연합회 심리적 두음자리입니다. 두 단어로 의식되는 두음의 위치. 그래서 적용했어요. 근데 축약 단어를 줄임말로 표현하죠. 대한교련.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가 어떻게 됐어? 심리적 두음자리가 아닌 네 번째 글자에 놓이죠. 두 단어로 의식되는 심리적 두음자리 거기가 아닌 것으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음이 되살아나죠. 여긴 두음법칙 적용한 게 맞고요. 여긴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본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왜? 심리적 두음자리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죠. 추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두음자리가 아닌 곳으로 위치가 바뀌었죠. 심리적 두음자리가 아니니까 본음이 살아나야 맞는 거죠. 두음법칙 적용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으로부터 특수한 조건, 예외 조건처럼 보이는 것의 이유,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보면 이 역시 기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의 사례, 위의 것과 반대의 사례. 금, 한, 양 띄었었어요. 띄었었으니까 분명한 두음자리죠. 그런데 두음자리인데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 모음 앞에 니은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맞다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의존명사. 이 의존명사라는 것은 항상 앞에 있는 단어의 도움을 받아서 쓰이는 이런 단어를 의존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립명사,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말에 도움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너 년 살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몇 년, 앞에 1년, 2년 이게 있어야 이 말이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 없이는 홀로 문장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금, 양, 사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금, 한, 양, 사자. 이게 있어야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존적 관계 때문에 위치는 두음자리지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 또 진행합니다. 세 글자짜리가 시험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글자짜리는 여기를 끊어 읽을까, 여기를 끊어 읽을까, 심리적 두음자리가 앞일까 뒤일까에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를 심리적 두음자리로 보면 얘는 두음법칙 적용해야죠. 근데 심리적 두음자리가 여기라면 여기는 두음자리가 아닌 거죠. 여기가 두음이고 여기가 두음이지. 얘는 두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음법칙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짜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맨 밑에 거 한번 봅시다. 경로석. 경노석이라고 쓰는 게 맞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심리적 두음자리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경 끊고 노석. 그래야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리을을 살린다면 뭐가 돼? 경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석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의미를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경하면 뭐야? 공경한다는 단어의 뜻. 자, 노석을 한 단어로 묶었어요. 그럼 뭐가 돼? 노인좌석이죠. 그런 상태에서 노인좌석 한 다음에 경. 그러면은 두 단어를 묶었을 때의 뜻이 뭐가 돼? 노인좌석을 공경하자. 의자를 공경하자. 안 되는 거죠. 경로를 묶어요. 그러면 뭐야? 노인을 공경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자리. 따라서 묶으면 노인을 공경하는 좌석.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두음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끊어보는가에 따라서 이 단어가 어느 게 어떤 표기가 맞고 어떤 표기가 틀리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방식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신락원, 신락하고 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실하고 낙원으로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신락하면은 여기를 끊어서 요 두 글자만 봅니다. 신락. 그러면 무슨 뜻이 돼?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런 뜻이 되죠. 원, 정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했을 때 단어의 뜻은 뭐가 돼? 즐거움을 잃어버린 정원 이런 뜻입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정원. 그런데 실, 끊고 낙원이라고 하면 그냥 낙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한 덩어리로 이해합시다.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면은 실, 그러면 낙원을 잃어버리다. 잃어버린 낙원, lost paradise. 어느 게 맞아요? 즐거움을 잃어버린 정원이 아니라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맞는 거죠.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글자짜리가 시험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 주목하시고요. 그래서 동구릉 투고라는 앞에 금 한 양처럼 의존명사였죠. 그것처럼 뒤에 전미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어린이난, 가심난,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와 한자어, 어종, 어종이 달라서. 그럼 어종이 다르면 뭐가 돼? 바로 심리적으로 끊어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의식이 작용하게 되고 그 부분이 바로 표기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어종이 달랐다는 이질감이 뭔가 한 템포 딱 끊었다가 멈칫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의 예외가 거듭되는 모습으로 꽤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거리가 많고 좀 암기할 거리가 많다 싶은데 암기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을까를 형태소 분석, 단어를 쪼개서 생각해보는 심리적 두음자리가 될까 아닐까를 따져보는 이 방법이 한 번만 쓰인다면은 암기 시간을 줄이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헷갈리지 않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줄기잡기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두음법칙의 활용, 다른 부분과 연관성을 쭉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건 발음법인데 밤나무 첫 번째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인정됩니다. 원래 긴 소리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도 단어 속에 들어갈 때 이름절에서만. 그래서 쌍동밤 하면 똑같은 나무 열매를 뜻하는 글자인데 세 번째 글자에 놓였죠. 긴 발음이 없어집니다. 쌍동밤 짧아져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이 원칙이다. 첫 음절을 벗어난 위치 긴 소리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반신반의 이 세 번째 글자에 긴 발음이 인정이 됐어요. 장음이 인정됐어요.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두음법칙에서 심리적 두음, 이거와 똑같이 반신, 끊고 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여기서 끊어서 의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음절이지만 우리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연결하면 뭐가 돼? 심리적 두음자리다. 심리적 두음자리라서 얘처럼 이름절의 경우처럼 장음이 인정된다. 이건 발음법이에요. 근데 발음법인데도 같은 맥락,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빗대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의 기본이 어디 있는가를 잡으면 연관된 다른 부분에 연결 지을거리가 많이 있고요. 이것을 고구마 줄기처럼 한꺼번에 장악을 하는 겁니다. 넝쿨째 정리를 끝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자투리들을 암기로 처리하든 이렇게 따로 띄워놓는 것들이 가능하고 학습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음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자음 표기라고 질문했지만
신라권 고랭지 다 두음 법칙을 기반에 둔 시험 문제다라는 것 알 수 있죠. 다음 단어 쓰기가 바르지 못한이라고 했는데 역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이 부분 또한 맞춤법 항목에 가면 좀 추가로 두음 법칙의 기본 질서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자투리 항목으로 한번 점검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로 맛보기만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맞춤법 시간에 다시 주요 항목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문의 변화, 자음음이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문의 변화. 근데 그 중에서 우문 변화 자체가 아닌 것으로 두음 법칙. 그리고 또 우문 변화라는 좁은 의미로 우문 변화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연음 법칙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외 우문의 변화. 뭔가 정말 A와 B가 만나서 변하는 이런 것들을 진짜 우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또 끊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